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을 시행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체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망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엄연한 우리 국민이라며 적극 수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우디에서 만난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이 협상에서 배제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연합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옥임 전 국회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8년 내리 줄기만 했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정말 인구 절벽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족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의 가용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간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신호가 몇 가지 나타났어요. 먼저 둘째 아이의 출산이 늘었죠? 네, 둘째 아이 출산 비중이 작년 대비해서 0.6%가 증가했다. 그러거든요. 아직은 미미하지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첫 아이하고 둘째 아이의 차이점은 둘째 아이 출산 비중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회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 둘째 아이가.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둘째 이상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첫 만남 이용권을 우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두 자녀 이상 가구 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10% 이상 추가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병립하고 있습니다. 네,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는 둘째 첫 만남이라는 건 애를 낳으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첫 아이가 아닌 둘째 아이부터. 그다음에 지난해는 첫 만남 이용권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둘째 아이를 낳으면은 그걸 300만 원으로 늘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또 하나의 긍정적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른바 만혼의 증가, 특히 40세 이상 산모들이 늘었다는 건데요. 이게 왜 또 긍정 신호가 됩니까? 40세 이상이라는 이 연령대가 사실 예전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무슨 여자가 40 넘어서 애를 낳아.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단 말입니다. 네네, 옛날에. 사실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 30대 때, 20대나 30대 때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봐도 보통 그때 이제 출산하는 게 일반적인데 둘째까지는 낳더라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40대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 또는 30대 후반이나 심지어는 40대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 또. 근데 그게 첫 출산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약간 세상에서 그래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어쩌다 그런 시선이 그렇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떤 사회 세상의 어떤 그런 변화들도 이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이런 것들이 좀 늘고 있고요. 실제로 앞서 이제 우리가 출산율이 좀 반등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출산율 반등에 가장 직접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게 40대 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후 한 5년 정도 된 거죠. 이제 아직 연초니까.
20대 초산 산모 비율이 마이너스 38%가 줄었는데요. 30대 초산율도 한 7% 줄었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40대 초출산이 24%가 늘었으니까 결국은 40대 이상 출산이 늘어난 게 처음인 출산이 늘어난 게 이번 출산율 반등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늦은 나이로도 어쨌든 아이를 원하는 연령대면 누구라도 아이를 언제든지 낳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난임 시술 건강보험 같은 경우 본인 부담률을 50% 30%로 내려줬고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쨌든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 저출산 대책의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둘째 낳기 또 40대 엄마들의 첫 출산 이런 시그널 신호와 함께 초혼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결혼이 급증세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출생아 수가 좀 늘어나겠다 이런 낙관론에 힘을 싣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지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초혼하고 재혼의 차이는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재혼의 경우는 출산으로 직접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데 네. 초혼을 할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는 출생아가 증가할 가능성과 비율이 높다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에 보면은 남자 초혼이 29.3% 그리고 여자 초혼이 31% 늘어났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붐 세대가 뭐냐면은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1991년에서 96년생까지를 에코붐 세대라고 한다는 그러니까 에코가 저게 메아리이기 때문에 네. 베이비붐 세대 엄마 아빠들이 낳은 저 나이 또래의 자녀들을 에코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코로나 때 이제 급감한 결혼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혼율도 늘어나고 초혼율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출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보니까 저 질문과 답변에 딱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 베이비붐 세대였고 제 자녀들이 딱 저 레인지에 들어가는군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 지표가 반등할 채비를 갖췄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예, 출생아 수가 2023년에 23만 명. 근데 심각했죠. 그러다가 작년에 23만 명으로 조금 반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계 출산율도 당연히 비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2023년도 0.72명까지 떨어져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그랬죠? 그때 이후에 작년에는 24만 명이 확정이 된다고 그럴 경우 0.75명 정도 되는 거니까 물론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인 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거고요. 그야말로 늪은 탈출했죠.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0.75%로 0.03%포인트 올랐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제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뭐 반등하고 올라갈 것이 이렇게 사실을 아직 얘기하기는 섣부릅니다. 0.03명 올라간 예,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이 지금 반등기에 일단 접어들었다라고 봤을 때 이 시점이 굉장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좀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출산 반등기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이거에 맞춰서 각종 어떤 제도적인 인프라, 즉 아이를 낳고 가리키고 그다음에 보육을 하고 하는 이런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이 아이들 돌봄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에서 제도적인 마련이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 출산율이 이 반등기가 더 이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반짝 지금 출산율이 오르고 있다. 특이한 이유에 의해서 한 3, 4년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꾸준히 물을 주고 뭔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냥 사그라들고 만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이게 진짜로 이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2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출산 육아 관련 휴가를 늘려주는 거라죠? 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도
원래 열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20일로 늘려주고 또 난임 치료 휴가를 3일에서 6일로 여기에 이제 유급 휴가를 하루 더 더해준다라는 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해서 3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 휴가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런 다양한 육아 지원 3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아까 그 우리가 초혼율이라든지 출생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인풋, 그러니까 투자한 내지는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 계산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 맞벌이 부부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게 이게 아주 출산과 육아의 그야말로 필수 조건입니다. 자,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 키울 때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야 뭐 아이를 돌볼 거 아닙니까? 자, 이 정책 크게 개선이 됐다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육아지원 3법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거잖아요. 회사를 안 나가고. 근데 육아기 근로 단축이라는 거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에 예를 들어 8시간 근무를 보통 하는데 이걸 뭐 6시간이나 4시간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걸 이제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라고 보는 건데 이게 그동안에는 해당되는 자녀가 연령이 이제 8살까지였습니다. 8세까지인데 이게 이제 12세까지 늘어나니까 이게 만 개념이면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굉장히 좀 큰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거의 뭐 다 됩니다. 네, 다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육아휴직, 앞서 말씀하신 육아휴직이 이제 2년, 3년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간을 다 안 쓰고 남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회사 사정도 있고 개인 사정도 있어서. 그러면 이 육아휴직을 안 쓴 그 기간을 육아 단축 기간으로 해서 적용했을 수 있는데 만약에 1년을 안 썼으면 그 1년에 2배가 되는 거예요. 2년을 육아기 단축 기간 제도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갖다 써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연장되는 거니까 조금 더 아이가 좀 더 있을 때까지 부모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현행 3개월인 최소 단위도 이거를 한 달로 줄여서 3개월 정도가 쓸 수 있어야지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를 썼었는데 이제 한 달만 써도 되니까 상당히 좀 그 유연성이 좀 더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어떤 그런 근로자도 자녀 연령이 만약에 12살 이하다 그러면은 또 쓸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많이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사투리로요, 방언으로 맨도롱이란 말이 있습니다.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맨도롱 또또시란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저도 참 유연석 씨 나오고 해서 이거 재밌게 봤었거든요. 몇 년 전 일입니다. 맨도롱 일터 정책이라는 게 나왔다는데 자, 이게 뭐죠? 이게 제주도 서귀포의 국립기상과학원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맨도롱 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터에 공부방, 놀이방, 사무실을 합친 공간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가족 사진이 아니고 일터에서 통합 일터에서 찍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상과학원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자녀의 양육이라든지 또는 교육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주도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부모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퇴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내지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출산 후 5년간은 원격 근무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기상과학원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재택근무도 네.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것인데 이 놀이방, 공부방, 사무실 합친 공간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심지어는 예. 강아지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개도 키우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주도의 기상과학원이 지금 먼저 시도를 했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이나 서울에서도 상당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좀 배워와야 돼요.
출산과 육아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을 열었죠? 예. 사실은 이제 이것도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참 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보육 문제 이런 부분들도.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재용 회장이 이제 회장 되기 전부터 특히 여직원들, 특히 워킹맘들의 이런 일과 또 그 보육 이 이 부분을 좀 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배려를 해오고 있다라고 잘 알려진 기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2022년에 이재용 회장이 여직원들이랑 간담회 자리에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직원이 애국자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니까 이게 네. 단순한 빈말은 분명히 아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런 이 회장 이런 생각들을 그대로 좀 구현을 해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국 8개 사업장인데 여기 12개 어린이집이 이미 있고요. 여기에서 한 3,100명 정도의 직원 자녀들을 이제 보육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엄청나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월에 있는 디지털 시티인데 여기에 3개의 어린이집이 원래 있는데 여기 하나를 작년에 더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추가로 해서 총 1,200명, 건물 연면적이 6,000평이 넘어서요. 국내에선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그런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참 이런 보육시설도 삼성전자스럽긴 합니다. 네. 삼성전자스럽다. 그런데 뭐 삼성전자 다녀야 되니까요. 그렇죠. HD 현대중공업은 직장 어린이집을 사내 협력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있다고 합니다. 무려 340개가 회사가 넘는다는데요. 자, 이것도 대단하네요. 예.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삼성전자는 다녀야지 된다. 그래서 세트 말씀하셨는데 HD현대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조선 또 방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업종을 이제 HD현대그룹이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내 협력사만 344개 회사나 됩니다. 여기 협력 직원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요. 몇만 명 되겠죠. 또 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자녀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끝에 어떻게 하면 이 뭔가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고 또 저출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고민해서 나온 게 본사의 어린이집을 사내 협력사들한테 다 개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협력사 직원인 것만 확인이 되면 직원들이 이렇게 사내 이 본사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닐 수 있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다닐 수 있게 해서 결국은 이게 아마 이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네. 자, HD 현대중공업의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시설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부하의 아빠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HD 현대중공업은 이 사내 협력사 직원들까지 한다니까 그 폭이 넓네요. 자, G마켓 유통업계의 또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의 지원도 파격적이라고 하는데요. 육아 안식 휴가가 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이제 그 경향이 바뀌어지는데요. 향후에는 그 기업의 구내 식당, 그다음에 어린이집 얼마나 잘 돼 있는지도 상당히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G마켓 같은 경우는 사내 어린이집을 무료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안식 휴가까지 제공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시 비용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에게도 적용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양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많다라는 건 참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자녀 입학 선물까지 요거는 굉장히 깨알 같은 그런 그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 구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이런 복지가 젊은 사람들이 G마켓에서 선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봉급 좀 올려주는 게 요새는 다가 아니에요. 이 회사를
내 회사로 느끼게 하는 분위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LG전자는요, 직원 자녀가 입학할 때 물론 본인 회사, 그 회사에서 만든 것이긴 합니다만 한 200만 원 넘겠죠? 노트북을 한 사람당 하나 선물로 준다고요. 이게 202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초등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뭐 노트북 또는 입학 축하 선물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 뭐 적어도 개당 100에서 150에서 200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준 게 22,000대라고 하니까 지난 5년간 이것만 해도 4억이 훨씬 넘는 돈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월급을 올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로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2018년생이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2012년생 중학교, 2009년생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LG전자 직원 자녀가 그래서 3,000명이랍니다. 올해만. 네. 이 3,000명들한테도 역시 노트북을 선물로 좀 지급될 예정이고 특히 이제 LG전자의 조주환 CEO, 조주환 대표가요. 사장 아저씨 이런 제목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또 자녀들한테 옛날 준다고 군인 합니다. 아저씨 유문 편지 생각나네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례는 또 직원의 이제 자녀겠지만 이제 어린 자녀가 이제 꼬물꼬물한 이 글씨로 뭐 사장 아저씨 고마워요 하고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해서 참 이런 게 회사 분위기에 참 여러 해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좋은 뭐 큰 기업들 얘기가 그림에 떡인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격 지원이 힘든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민간 기업, 지자체와 손잡고 각종 추가 지원들을 한다죠. 네, 이거는 정부의 역할과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최권한대행이 워킹맘 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 친화 인증기업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네. 특히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월 120만 원 지원에 민간 기업 지자체 지원 협력을 이제 보강하겠다. 그러니까 정부도 돈을 내고 기업도 네. 내고 지자체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신한금융과 그다음에 대중소상생재단 200만 원 그리고 지자체 200만 원을 여기에 이제 추가한다라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중소기업이 있는 지역에 지자체가 인구를 좀 더 확충을 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정부, 지자체 그리고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이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대기업 못지 않은 그러한 그 육아 내지는 어린이집 구축을 확보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프리카 속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들어간다. 우리는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나라가 들어가야 될 그런 실정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가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 여러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턱을 다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사도 있죠.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고 싶다고 제 입으로 말했습니다. 적극 수용 방침을 밝힌 정부는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민국 나라에서 포로는 분들이나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못 견디고. 는 결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신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포로는 반드시 나옵니다. 포로로 잡히는 것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포로는 배신이자 변절이다. 차라리 자결해라. 이 실상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쿠르스크 지역에서 체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신상과 근황 밝혀졌죠? 네, 북한군 2명이 생포됐다 그러는데요. 이 생포된 2명 외에 나머지 북한군은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이슈를 다루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런 말 했잖아요. 북한군이 파병하게 되면 너희들은 다 보디백에 실려서 다시 갈 것이다. 시체 가방. 그런데
보디백은커녕 그냥 거기서 이렇게 방치돼 있는 상태로 지금 죽음을 맞고 2명이 살아 있는데 26살, 21살인데 정찰 총국 출신이라 그래요. 폭풍 그리고 군단이었다고 했는데. 네, 한 명은 지금 저격수 26살. 근데 이 26살 청년은 16살 때부터 지금 군에 입대해가지고 부모 얼굴도 못 봤다 그럽니다. 10년을 10년 동안. 복무했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지금 소총수는 21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수용 시설에 독방을 지금 사용하는 상황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포로로 잡힐 때 상황이 어땠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북한군 병사들 직접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1월 5일 날부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앞장선 다리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무인기하고 포사격 기점에 그것 때문에 많이 희생했습니다.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당 다 희생됐습니다. 혹시 자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나요? 명령을 받았나요? 그죠?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갔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잡혔는데 변절이다. 변절자다. 이게 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절을 하느니 누구 이름을 외치고 자결해라. 실제로 수류탄 자폭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군대가 있을 수 있는가. 자, 이 북한군 병사들 인터뷰 내내 드론, 무인기라고 하잖아요. 예. 드론에 대한 공포감, 자폭 지시, 포로는 배신자 지금 들으셨지만 변절로 간주된다. 이런 증언들을 많이 했죠. 예, 지금 리 씨가 사실은 저렇게 육성으로 확인을 해준 게 사실은 처음이고 이미 그 사망자들 그 몸에서 나온 수첩 같은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를 한 내용이 이미 벌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자살 이렇게 포로로 나오면 그러니까 배신하면 이제 이거 뭐 변절 이런 내용들이 그때 분명히 한글로 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살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리 씨가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드론 얘기 좀 많이 하고요. 포 얘기를 좀 앞에서 육성으로 잠깐 저게 지금 얘기했습니까? 드론 카메라로 위에서 네.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드론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물어봤더니 사실 딱히 대응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3명 중에서 걸음 빠른 사람은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드론이 그 사람을 이제 따라가면 이를테면 총을 쏴서 그 드론을 격추하는 뭐 이런 식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다 죽었다는 거 보니까 사실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떨구는 훈련은 못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대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되게 희생이 컸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저 병사들의 자백을 통해 드러났어요. 대한민국 군인이 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휘관들이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서 싸운다라는 정보조차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로 파병이 된 것이고요. 또 그 드론이 뜨면은 이게 한국, 그러니까 남조선군이라고 그랬겠죠. 드론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짓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정찰 총국 출신들의 군인 뒤에는 보위부가 감시를 하면서 이제 통제를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실제로 사상이라든지 근무 통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소위 열 영상 감지기 폭탄을 탑재한 마기 무인기 드론에 그냥 희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각에서는 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됨으로써 전투의 경험을 쌓아서 좀 더 노련해지리라는 해석도 있지만 거의 다 죽고 지금 2명 살아남았는데 이 2명도 지금 웬만하면은 지금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남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보여준 것이죠. 예. 자, 이 병사는 과연 어떻게 러시아의 쿠르스크까지 오게 됐는가? 여러 보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 얘기로 들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뭐라고 했나요? 준비된 표가 있으니까 그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좀 나을 텐데요. 원래는 작년 7월에 자강도에서 큰 홍수가 나서 거기 피해 복구 지원에 나갔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8월 달, 한 달쯤 뒤에 자대가 황해남도 신천에 있어서 그쪽으로 복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달 또 뒤죠. 10월에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유학생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그렇게까지 들었고요. 예. 그때까지는 자들이 전투에 참가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갑자기 2달 뒤에 이제 쿠르스크에 투입이 되면서 그때서야 너희들 이제 전투에 참가할 거야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강도 홍수 피해 얘기를 저 정책인 이슈에서도 다뤘었는데 그때 그냥 이 병사들 보고 그냥 가서 도와라.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잘 텐트 천막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가지고 저 병사들이 그냥 노지에 방치된 채로 먹을 게 없으니까 북한 주민들 마을을 거의 약탈했다고 그 하잖아요. 수밖에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전에 그 과거에도 여러 가지 그런 큰 전투, 전쟁 이럴 때도 항상 그런 시간 아니었습니까? 병참이 잘 안 되면 결국은 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이었는데 현재 북한군이 좀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대민 봉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건 봉사가 아니라 대민 피해죠. 네. 고생한 겁니다. 홍수 피해 가서 헐벗고 굶주리다가 영문도 모르고 블라디보스토크 왔는데 이번에는 또 어디론가 끌려와서 보니까 이 평원이에요. 눈 덮인 황량한. 거기에 또 드론 날아다녀 피해 다니다가 폭탄 맞고 저렇게 된 겁니다. 그나마 목숨을 건진 게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딱한 처지인데요. 실제로 같이 왔던 동료들, 물론 6명 중에 5명 희생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동료들도 대부분 죽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중대 인원이 한 65명 정도 되는데 자신의 그 동기는 이미 다 죽었다. 그리고 본인이 중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이제 그 자결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는 그 수류탄을 스스로 던져갖고 자결한 사람 중에는 머리와 상반신이 없는 그러니까 아마 저 트라우마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 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그리고 얘기예요. 얼음밭에서 막 그 피냄새, 피비린내를 자기가 그 얘기를 지금 전부 이렇게 서술하고 있거든요. 이 씨라는 사람이. 그런데다가 지금 본인이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뭐 일정 정도 치료도 받고는 있었지만은 지금 그 얘기는 이제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지 심리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그렇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그 온갖 고생을 한 리 씨, 리 씨, 북한에서는 꼭 리 씨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몹시 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하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만원들이 못 견디고 내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 군사복무에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습니까? 전화상으로는 얘기는 많이 해봤는데 부모님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 무슨 난민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16세 군대에 온 뒤에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봤다. 전화만 몇 번 했다. 자, 우리나라 병사들 생각해보면 휴대폰 들고 가서 통화만 못하게 해도 난리를 치잖아요. 그걸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저렇습니다. 북한의 실정이. 자, 이런 경우 쿠르스크로 온 많은 북한군들은 또 대부분이 외아들이다. 이거 우리하고 비슷해요. 네, 그렇다 그러고요.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거는 제가 이제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을 하는 재단에서 일을 해본 경험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대요. 그래서 황해도에서 살다가 이제 군인이 됐다라는 거 보면은 북한에서 그래도 다른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는 그 특권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평양에서 태어나고 황해도에서 살았다는 자체는 이거는 그렇게 아주 밑바닥 인생은 아니죠. 아니라는 증거이고요. 거의 상류에 가깝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찰 총국 소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성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보냈다라고 보시면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가 그 지금 21살짜리 청년의 경우에는 50살이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젊은 엄마인 그러네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전부 외아들 아니면 외동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살 청년의 경우는 10년 동안 자기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몇 달 전까지도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긴 채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어차피 이렇게 못 만날 바에는 나라도 대한민국으로 가서 젊은 이 시절을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대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앞서 보셨듯 이 리 씨 한국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헌법상 북한에 있는 주민들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난민 지위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외교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 대학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리 씨 얘기가 젊다. 꿈을 좀 꽃피우고 네. 싶다. 자, 그런 얘기는 어떤 차원일까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북한은 16살에 군대에 가서 10년을 근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 씨도 제대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과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래 꿈이 과학자였는데 이제 제대하고 이제 그걸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만약에 한국에 이제 귀순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외교부의 입장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항을 좀 적용해야 잘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북한을 이탈할 경우에 난민 지위가 아니라 주로 이제 그 디펙터라 그래갖고 그 탈북자 지위를 탈주자란 갖고 있잖아요. 지위가 되죠? 탈북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1949년에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본국에 송환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본국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 위험이 있다면 송환에 예외를 둔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참전을 또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설에 의하면 이 북한군들에게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 특정 지역의 아시아계의 여권을 공화국. 주었다라는 예, 예.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데다가 지금 이거 종전협상하면서 미국이 러시아하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에 동맹에 가까운 또 특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에 의하면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주민증만 안 받았지.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그 법이라든지 또는 그 국가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국도 고도의 외교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일단은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으니까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관련된 얘기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라블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종전협상,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루비오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 수 있다고 하자 EU 즉각 반발하고 있죠? 당연하죠. 이 상황이 이게 지금 벌써 한 3년 가까이 끌어온 전쟁이고 전쟁 지역은 이제 유럽, 물론 우크라이나 하지만 유럽 지역인데 이 종전 협상에 유럽도 그렇고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제대로 좀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 협상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좀 가슴을 칠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양보해야 한다. 뭐 이건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반해서 대러 제재를 이제 해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EU가 발탁 뒤집어진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인 종전 협상의 흐름이 왠지 좀 우크라이나나 유럽 측에는 좀 불리한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좀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에 유리한 내용으로 종전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게 중국이나 북한에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인상을 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미국 정부를 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 자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게 생긴 리셋이다. 다시 이걸 다 재조정하고 있다.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이죠. 러시아 측은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떡? 이런 거죠. 미국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 영어로는 허니문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냥 허니문이 아니라 그냥 떡을 넘겨준 거예요 러시아에. 네. 그러니까는 정말 외교의 이응자도 모르는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러시아가 큰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일단 그동안에 전쟁하면서 고립이 되어 있었는데 각국 주재 대사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주재 대사의 신속한 임명 및 외교 공간 활동 정상화라는 선물을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는데 애초부터 이 협상하기 전부터 미국이 어떤 소리를 하냐면은 크림반도와 같이 이미 러시아가 가져간 것을 원상복귀할 수 없다라는 것하고 애초에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만큼 나토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또 난색을 표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러시아로서는 뭐 하나도 뭐 그 손해 볼 게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그 유럽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활동밖에 안 했고 중동은 또 첫 경험이고 중동 특사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재벌이고 그래서 노련한 러시아의 외교관들에게 지금 초짜들이 휘말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사건건 대드는 듯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갈아치우려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Well, we have a situation where we haven't had elections in Ukraine, where we have martial law, essentially martial law in Ukraine, where the leader in Ukraine, I mean, I hate to say it, but he's down at 4% approval rating. You know, when they want a seat at the table, you could say the people have to, wouldn't the people of Ukraine have to say, like, you know,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ve had an election. 네, 사실상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좀 바꾸고 싶다는 뜻이에요. 다만 휴전 협상의 와중에 또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게 받아들여질지 실제로 여론이 저렇게 나쁩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길어지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얼마나 그 피로감이 크겠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전쟁 초기에는 거의 뭐 90%를 육박했지만 지금 한 신뢰도가 52%. 우리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높은 거지만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기름을 부냐면은 지도자 지지율이 4%밖에 안 나오고 나라가 산산조각이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트럼프의 의식 수준은 뭐냐면은 지금 시끄럽게 굴거나 골치 아프거나 큰 거를 상대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또 애들은 가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저런 식의 그 인식 논리라면은 과연 한반도 문제를 또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외교가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미국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한 역풍이 불 조짐이 있어요. 네. 국제정치 전문가인 정우김 전 의원님의 저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분석입니다. 이 발언을 접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 당연히 안 좋겠죠?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되게 비유를 맞추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호화적인 그런 뭐 언급도 있었고 제스처도 있었고. 근데 종전 협상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요즘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좀 그랬습니다. 불만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이번에 사우디에서 있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종전 협상도 미디어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 사실은 이제 우회적으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방송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래서 사우디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전격 취소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양국가 모두 트럼프가 빠른 이달 말 예상되는 휴전 선언을 위해서 지금 미리 정상회담의 모양을 만드는데 좀 다 빠져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쟁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종전 이 협상, 종전 결정은 이 조건을 우리한테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EU입니다. 유럽연합. 트럼프의 휴전 강행에 크게 반발하는데 간단히 지금 대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 패키지에 EU가 합의를 했는데요. 그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취임식에 EU 위원장을 초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원유 밀수 선박을 또 이제 EU가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은행 13곳 그리고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시스템에서 그 은행 13
갈색 옷을 제해해버렸어요. 그래서 EU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한 그런 입장에 대한 비판이 이제 그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언론사 8곳의 유럽 송출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EU가 똘똘 뭉쳐서 우리를 패싱시키지 마라. 가만 있지는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수가 이틀이나 지났는데 동장군의 기세는 더 등등해지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자행한 환경 파괴가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된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